만리장성. 인간이 쌓은 벽 중에 가장 길다고 알려진 그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보다 무려 길이가 몇 배나 되는 정말 길고 긴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아프리카의 베냉 제국의 성벽 이야기입니다. 베냉 제국은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도로 발전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 베냉은 약 13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번성한 주요 아프리카 왕국이었으며 오늘날의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도시는 오늘날의 베냉시 주변 지역에 그 둑과 도랑으로 구성된 일련의 보호의 벽이 남아있었는데, 이아라는 시 주변의 약 15km를 포함하여 그것을 둘러싼 베냉 주변의 지역을 무려 16,000km 이상의 벽으로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길이의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은 약 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국의 주민들의 전통과 문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한 베냉의 성벽은 약 1500년경부터 서양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포르투갈과 무역이 시작되면서 베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베냉의 성벽은 확실히 기념비적인 업적이었지만 베냉시의 도시적인 특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85년경 에와레의 통치가 끝난 후 베냉의 왕국은 유럽과 처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포르투갈인들이 베냉 왕국을 처음 접했는데,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인과 그 지역 사이의 무역이 발전하게 되었으나 나중에 열대 상품과 노예를 받는 대가로 포르투갈인은 아프리카 국가에 유럽 제품과 총을 제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르투갈 탐험가와 상인들 덕분에 베냉시에 대한 설명이 다시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정글 한가운데서 거대한 왕국을 발견하고 놀라서는 왕국의 수도를 베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인들은 베냉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약 1500년경 당시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한 사람은 그가 여행 중 성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벽에 대한 탐험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는 성문에서 성문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길게 뻗어 있다. 그것의 일부 벽 앞에는 방어에 충분할 만큼 매우 넓고 깊고 큰 물 웅덩이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한 포르투갈 탐험가의 설명이 있은 지 약 100년이 지나서 1600년경에도 기록된 또 다른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탐험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말을 타고 들어간 성문에서 직접 보니 이곳엔 매우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구성하는 흙이 심할 정도로 두꺼우며 게다가 무척 깊고 넓은 도랑이 있으나 그 안에는 메마르고 높은 나무들이 무성하고 빽빽히 들어차 있다. 또한 그곳에는 항상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매우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늘 감시자가 경계를 서고 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1691년의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의 왕이 거주하는 위대한 베냉은 리스본보다 크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모든 거리는 직선으로 뻗어 있다. 가옥들은 매우 크고 특히 왕의 가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훌륭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하게 보였고 사람들은 모두 근면하다. 더욱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 상호간의 도둑질이 일어나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사람들은 집에 문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 방문객은 자신의 개인 기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물들은 촘촘한 공회들과 아름다운 계단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들은 대부분 건물 내부에 긴 갤러리가 있고 특히 귀족이직 경우에 그러하며
매우 잘 만들어진 붉은 점토로 만든 벽으로 구분되어 많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게다가 그곳의 벽은 매우 깨끗하게 씻고 문질러져서 네덜란드의 어떤 벽들보다도 매우 빛나고 매끄러운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 그리고 건물의 위층은 같은 종류의 점토로 만들어졌으며 게다가 그곳의 집들은 각각의 집마다 우물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담수를 공급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로만 추측한다면 그곳은 전성기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유럽 여행자들의 이러한 설명 외에도 베냉시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궁금증은 현대학자들의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학자 중 한 사람은 베냉 도시가 프랙탈 디자인에 따라 계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계획이 대칭과 비례 및 반복의 신중한 규칙을 이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도시와 그 주변 마을은 수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각 집의 방과 집 자체 그리고 마을의 집들에게서 매우 유사한 모양이 반복되는 완벽한 프랙탈을 형성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냉시의 가장 중심에는 왕의 궁정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도시의 주요 거리가 그 빛을 발했습니다. 이 거리들 중 약 30여 개의 거리는 각각의 넓이가 37m나 되었습니다. 거리는 서로 직각을 이루며 놀랍게도 도시에서 빗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지하 배수 시스템마저 갖추고 있었음은 물론 이 30개의 주요 도로에서 많은 측면 도로가 이어져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베냉시는 11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그 도시는 프랙탈 디자인에 따라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구역은 베냉시 중심에 있는 법원의 작은 복제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역은 주택, 작업장, 그리고 공공 건물을 포함하는 여러 복합 구성단지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베냉의 전성기 시절에는 고도로 세련된 도시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토록 믿기 힘들 만큼 멋진 도시였던 그곳에 크고 튼튼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성벽의 초기 건설에 대한 우리들의 추측은 기원 후 1000년부터 약 15세기 중반까지 다양합니다. 지역의 구전 전통과 여행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의 건설 날짜는 대략 1450년에서 1500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단지 그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거대한 성벽을 만드는데 노동력과 시간을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하루 10시간 노동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5,000명의 노동력이 97일 안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고 2,421명이 200일 동안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고 추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는 점점 깊어지는 구덩이에서 그 흙을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한 그 흙을 가공하여 높은 제방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어림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13세기에서 15세기 중반 사이에 건설되었을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기원 후 무려 1000년 동안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이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은 베냉 성벽을 건설하는데 약 1억 5천만 시간이 걸렸을 것이며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고고학적 현상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실제로 투입되었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처럼 베냉 성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였으며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도 무려 100배 더 많은 재료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편 기네스북의 1974년 판에서는 이곳 베냉시와 그 주변 왕국의 성벽을 기계시대 이전에 수행된 세계 최대의 토공의 업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냉의 성벽이 둘러싼 거대한 도시는 그 주변에 건설되고 배치된 거대한 금속 램프가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화려한 거리의 조명을 모습을 한 세계 최초의 위대하고 멋진 도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한 구전 전통에 따르면 베냉 왕국의 원래 민족은 한때 오기소스, 즉 하늘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신화적 왕의 가계를 다스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다스리던 오기소는 약 36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오기소의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칼라데르하는 그의 여왕 중 한 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추방된 후에 왕자는 현재의 나이지리아 서부에 있는 또 다른 종족인 요루바족의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당시 요루바족의 신탁은 왕이 숲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때마침 왕자가 요루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예언의 왕으로 인식되어서 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자는 그의 이름을 변경했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나는 내 왕족을 잘못 배치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얼마 후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왕자는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 족장들의 대표단이 왕자가 있는 곳에 와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오기소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두아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그곳에서 쫓겨나기 전에 자신이 왕자였을 때 아마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두아는 그의 새로운 지역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현재의 왕의 입장을 포기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를 찾아온 아버지 왕국의 대표단에게는 다음의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현재 7 아들이 있으며 그 중 한 명을 그곳의 왕으로 보낼 용의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대표단과 함께 돌아오기로 선택한 7 왕자 중 한 명은 오란미안이었고 그는 대표단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 몇 년간 그곳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란미안의 아내가 그의 아들 이웨카를 낳고 난 후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오란미안의 아들 이웨카는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의 왕국이었던 베냉의 첫 번째 왕과 거의 동등한 위치를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구전의 전통에 따르면 그곳의 사람들은 13세기 무렵 오기소들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자였으나 쫓겨났었던 이마도두아를 다시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결국 그의 아들 중 오란미안을 초대하여 통치했다는 것이죠. 이로써 줄거리가 보충되어 전체가 이해되도록 구전전설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베냉 왕국에서 왕권이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의 왕국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440년에서 1480년 사이에 통치한 오바 에와레는 아마도 베냉 왕국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전사이자 마술사였다고 하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위 계승이 확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왕국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수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베냉 왕국은 동쪽의 오니차, 그러니까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남서부의 산림 지역을 넘어 서쪽의 현재의 가나 지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와레는 위대한 성벽에 베냉시를 재건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냉시는 1180년에 건설되었으며 원래는 이빈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냉시는 베냉강 지류의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베냉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냉의 성벽은 에왈의 통치 기간에 건설된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것 또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멋진 고대의 성벽은 물과 성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랑을 파서 내부 방어벽을 만들고 채굴한 흙을 사용하여 외부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곳 도시 방어에 매우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거대하고 웅장한 벽은 왕국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4년 기네스북 기록에 따르면 베냉 성벽은 기계시대 이전에 수행된 세계 최대의 토공사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그들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약 4배가 더 길고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무려 100배가 더 많은 재료를 소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성벽은 무려 500여 개가 넘는 상호 연결된 정착지 경계를 서로 연결시켜 약 16,000km에 걸쳐 확장되었으며 무려 6,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이 벌어질 만한 그 웅대한 프로젝트는 그곳 왕국 사람들이 직접 작업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데는 총 1억 5천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베냉 왕국은 유럽인들과 처음 접촉한 후에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번영했습니다. 특히 16세기와 17세기 동안 유럽과 노예 무역은 왕국에 매우 막대한 부를 가져왔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 베냉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운은 다음 세기에 잠시 되살아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 외에도 야자유와 직물이 왕국의 주요 무역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1880년대와 1890년대 영국은 베냉 왕국을 보호령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베냉 왕국이 이러한 영국의 시도에 저항하여 독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1897년 1월 영국군은 베냉시티로 가는 길에 그들의 매복 공격을 받아 약 8명의 영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군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 그 다음 달에 징벌적인 원정군을 베냉으로 보냈습니다. 그 원정대는 해리 로슨 경이 이끌었고 1200여 명의 영국군과 수백 명의 현지에서 모집된 아프리카 군대 그리고 시에라리온의 영국군 기지에서 온 수천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후 마침내 베냉시티에 대한 로슨의 세 갈래 공격이 시작되었고 각 전선에서 베냉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맹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끈질기게 버티며 공격을 감행하였고 결국 1897년 2월 18일 베냉시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베냉을 함락시킨 영국인은 약탈을 시작했고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매우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었으며 특히나 한탄스러운 것은 도시의 아름다운 목공예 품들의 파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중 베넨 브론즈로 알려진 공예품들은 영국인들에 의해 압수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건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브론즈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베냉의 공예품들이 브론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일부는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또 다른 일부는 전혀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그것들의 총 개수는 알 수 없지만 베냉 브론즈는 약 3,000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적인 징벌적 원정 이후에 약탈된 약 900여 개의 베냉 청동상이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고 나머지는 그들의 원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유럽 박물관에 팔았다는 것이죠. 과거 당시 영국이 약탈해간 베냉 브론즈는 최근 그 원래 주인들의 본국 소환 요청에 의해서 그 요구가 높아져 매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가장 많은 베냉 브론즈 공예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은 여전히 이러한 소환 요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물은 어쩔 수 없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모든 베냉 브론즈는 나이지리아의 서아프리카 예술박물관에 보관될 것입니다. 과거 유물인 베냉 브론즈가 많은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하여 실제로 베냉시티의 다른 측면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는 베냉 성벽에서 매우 두드러지는데 성벽은 영국군에 의해 수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그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벽의 일부가 사라지고 이제는 벽의 일부 중요한 부분만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 한때 세상을 대표할 만큼 매우 멋지고 훌륭했던 베냉의 성벽은 1961년이 되어서야 겨우 법으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과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은 2002년에 성벽이 세계기념물 감시 대상에 포함된 후에야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기념물 기금에 따르면 베냉의 성벽은 긴급 보존 작업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빛나는 문화를 자랑했던 아프리카 베냉 도시와 함께 그곳의 마을뿐만 아니라 집들이 프랙탈을 기본으로 한 도시의 계획된 배치에 대한 설계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매우 무질서하거나 원시적이라고 널리 인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고차원의 수학적인 형식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질문과 의문이 들게 하는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
기술과 문명의 퇴보는 한 번 몰락한 후에는 그 선수를 뺏기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과연 고대 선진 기술과 문명의 시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